50년을 바친 제 삶의 터전을 제 딸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낡고 위험하니 없애버려야 한다며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평생 헌신한 어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제 과거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 세상이 아직 짙은 남색잠에 빠져 있을 때 제 하루는 시작돼요. 이게 수십 년 된 버릇이라 이제는 알람 없이도 눈이 저절로 떠져요. 창문을 여니 서늘한 새벽 공기가 훅 들어오는데 비릿한 흙냄새랑 풀냄새가 섞여 있어요. 저희 집이 태평동에서도 좀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낡은 다세대 주택들의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저 멀리 분당 쪽은 벌써부터 불빛이 환한 게 꼭 다른 나라 같아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면 골목은 아직 어둡고 조용해요. 제 발소리만 또박또박 울리죠. 이 좁은 골목길을 50년 가까이 오르내렸으니 눈 감고도 어디에 푹 파인 곳이 있고 어디에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다 알아요. 제 몸이 이 길을 기억하는 거죠. 골목을 내려가 큰 길로 나서면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두부장수의 종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웅성거림. 모란시장이에요.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져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 펄펄 끓는 순댓국 냄새, 싱싱한 생선 비린내, 그리고 축축한 땅의 냄새까지 온갖 삶의 냄새들이 뒤섞여서 코를 찔러요. 전 이 냄새가 참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여요. 언니, 오늘 물건 좋네. 이거 얼마야? 흥정하는 소리, 손수레 끄는 소리,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노랫가락까지 정신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 채소가게 총각이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일찍 와야 좋은 놈으로 고르지. 웃으며 대꾸하고는 파릇파릇한 얼갈이 한 단을 집어들었어요. 이 총각 제가 처음 봤을 땐 코올리개였는데 이젠 장성에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몇십 년을 봐온 얼굴들이죠.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고 자식들 안부를 묻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영숙이랑 경자 만나서 아침 먹기로 한 날이에요. 시장 안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죠. 가게 문을 여니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선자 언니, 여와서 앉아. 창가 쪽에 자리 잡은 영숙이가 손짓을 하네요. 경자는 벌써 막걸리를 한 사발 시켜놓고 홀짝이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박 여사 오셨는가. 국밥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어요. 사장님, 여기 순댓국 특으로 하나 말아줘요. 아주 자리에 앉으니 영숙이가 깍두기를 제 앞으로 밀어주며 물었어요. 언니, 무릎은 좀 어때? 어제 비 오던데 쑤시진 않았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너야말로 허리 삐끗했다더니 일은 어떻게 하고. 제 말에 경자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얘는 말도 마. 어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놈의 아들내미 이삿짐 좀 날라줬다고 아주 골병이 들었어. 경자의 구수한 경기도 사투리에 우리 셋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셋은 17살에 성남공단 섬유공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를 공순이라고 불렀죠. 어두컴컴하고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재봉틀을 돌렸어요. 어린 나이에 고향 떠나와서 서로 의지하며 그 험한 시절을 견뎌냈죠. 월급날이면 셋이 같이 시장에 와서 이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때는 국밥 한 그릇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국밥이 나오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말아 한술 크게 떴어요. 뜨끈한 국물이 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는 맛이죠. 한참을 먹다가 경자가 말했어요. 근데 선자 언니, 지연이는 요새 통 안 보여? 그 잘난 따님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바쁘다네. 판교인지 뭔지에서 큰일 한다고 정신이 없나 봐. 제 대답에 영숙이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큰일 하는 건 좋은데 어미 얼굴 볼 시간도 없어서야 쓰나. 우리 아들놈도 그렇다니까. 지 마누라랑 애들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 이 늙은 어미는 나 몰라라 해요. 영숙이의 푸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다들 사는 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마음이겠죠.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낼게. 계산대로 가려는데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아 끌어요. 됐어 언니. 저번에 언니가 냈잖아. 오늘은 내가 낼 차례야. 이렇게 서로 내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우리 사이에만 있는 정겨운 풍경이에요. 결국 영숙이가 계산을 하고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데 꼭 우리 젊은 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참 눈부신 시절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은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요. 어물전 아저씨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간 묻힌 나물을 진열하고 있어요. 이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집 앞에 다다르니 대문 옆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봉숭아꽃이 활짝 펴 있네요. 어릴 적 따라 이 손톱에 물들여주던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 집은 1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도 제가 5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곳이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제 살림살이들이 저를 반겨줘요. 손때 묻은 자개장,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뜨개질 바구니. 오후가 되면 저희 집은 동네 사랑방으로 변해요. 언니, 나왔어.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이웃 동생 옥자가 들어와요. 옥자를 시작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죠. 다들 손에는 뜨개질거리나 반지꼬리를 들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열리는 이 작은 뜨개질 모임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에요. 동네의 대소사가 모두 여기서 이야기되고 해결책이 모색되는 곳이죠. 선자 언니, 우리 아들 스웨터 소매가 다 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 한 아주머니가 구멍난 스웨터를 내밀어요. 제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시다 보조부터 시작해서 미싱사까지 했잖아요. 옷감 다루는 거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스웨터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니 이거 그냥 꿰매면 더 보기 싫어. 예쁜 색실로 모양을 내서 술을 놓아주면 새 옷처럼 될 거야. 제 말에 아주머니 얼굴이 환해져요. 역시 언니는 맥가이버야.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칭찬을 들으면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 기술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져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아주 남보다 못하게 여긴다니까요. 그 말에 다들 맞아 하며 자기 일처럼 분개하죠. 저는 조용히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때랑 같나. 사는 방식이 다른 걸 어쩌겠어. 며느리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드니 너무 닥달하지 말고 맛있는 거나 한 번 더 챙겨줘봐. 마음은 마음으로 푸는 거요. 제 조언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수십 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그런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요. 이렇게 이웃들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기쁜 일은 같이 나누는 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이 태평동 골목 안에서는 아직 그 정이 살아있어요. 한참을 뜨개질하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골목에서 끽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힘겹게 들어오고 있었죠. 지연이 차였어요. 어머, 지연이 왔나 보네. 이웃 아주머니들이 반가워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잘 나가는 부동산 개발자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엄마, 집에 계셨네요. 저한테 하는 인사보다 거실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을 훑어보는 눈길이 더 먼저였어요. 아주머니들이 지연이 왔구나. 더 예뻐졌네 하고 아는 척을 하자 지연이는 마지못해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 짧은 순간 지연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불편한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제 그만들 가보시죠. 아주머니들은 제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왁자지껄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썰렁해졌죠. 지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집에서 이런 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게 뭐예요? 그 말에 가슴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제가 쏘아붙이듯 말하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겨운 게 아니라 시끄럽고 불편해요. 그리고 엄마, 이 동네는 언제까지 이럴 거래요? 골목은 좁아서 차도 못 들어오지, 집들은 낡아서 위험하지, 보기에도 너무 안 좋잖아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죠.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들고 온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거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이걸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빠서 전화는 잘 못 받으니까 카톡인가 뭔가 그걸로 메시지 남겨두시고요. 상자를 받아드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꼭 딸의 마음 같았어요. 이건 애정이 담긴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는커녕 지연이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가봐야 해요.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현관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밥은 먹고 가지? 지연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됐어요. 저녁 약속 있다니까요. 다음에요. 다음에라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지연이는 알까요? 차가 떠나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린 스마트폰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매끈하고 까만 기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 한참을 만지작거렸죠. 겨우 화면을 켜니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빛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림들, 아이콘이라고 하더군요. 이 가득했어요. 이걸로 딸에게 연락을 하라니 저에게는 마치 외계의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에 만났던 영숙이와 경자가 반찬거리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됐나 봐요. 셋이서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려 마주 앉았어요. 제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지들 편하고 지들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늙은 부모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경자도 쓴 소주를 한 잔 털어넣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아들놈은 내가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니까. 지들은 그 스마트폰인지 뭔지로 저희끼리 낄낄대면서 우리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구닥다리 취급이나 하고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경자의 말에 우리 셋은 약속이나 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소외감이었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에서
길 잃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기분. 딸이 주고 간 스마트폰은 제 손 안에서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 차가운 기계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밤이었어요. 지연이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뒤숭숭했어요. 꼭 가슴 한구석에 차고 축축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죠. 애써 괜찮은 척 이웃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딸아이가 던지고 간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동네는 언제까지 이럴 거래요? 보기에도 너무 안 좋잖아요. 제 평생이, 제 삶의 터전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 안 좋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니. 헛헛한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 불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아침에 시장에 가려고 골목을 나서는데 동네 입구가 어수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골목 어기 낡은 담벼락 위로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문구가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꿈의 풍경, 드림스케이프 성남, 태평동에 빛나는 미래가 시작됩니다. 드림스케이프 성남.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경자였죠. 언니 저거 봤어? 저게 지연이가 하는 그거 아니야? 경자의 말에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맞아요. 지연이가 언젠가 자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흘리듯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꿈의 풍경.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바로 이것이었나 봐요. 제 동네를,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밀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저게 다 우리 동네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소리라며 보상금은 제대로 주려나 몰라.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들. 저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와 지연이가 주고 간 그 차가운 스마트폰 대신 낡은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어요. 몇 번이나 망설이다 딸아이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한참이나 가고 나서야 지연이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엄마.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연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현수막 보셨나 보네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차피 곧 아시게 될 거라. 그 차분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네가 어떻게 네 어미가 사는 동네에.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현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하더군요. 엄마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낡고 위험한 집에서 사실 거예요?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요. 엄마를 위한 일.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는지 지연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는 저에 대한 애정이나 걱정은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하려는 냉정한 사업가의 논리만이 가득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깊은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영숙이와 경자가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평생을 바친 집인데 저놈들이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하네. 영숙이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짓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느꼈어요. 경자는 우리 아들놈 결혼할 때 저 집 기둥 하나 내가 세웠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하며 가슴을 쳤어요.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역사,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수정구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설명회 당일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구청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강당은 이미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불안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잠시 후 단상 위로 지연이가 올라섰어요. 제 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선 모습. 제 기억 속에 어리고 여렸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연이는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이 펼쳐졌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 널찍한 공원,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꼭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지연이는 낙후된 주거 환경, 안전 문제, 슬럼화 가능성 같은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그 말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처럼 차갑고 단호했죠. 저는 더 이상 참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외쳤어요. 잠깐만요. 나, 박선자요. 유지현 씨 어머니 되는 사람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동네는 그냥 낡고 보기 흉한 집들이 아닐 겁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여기는 우리 젊음을 바쳐 일하고 악착같이 돈 모아 집 한 칸 마련하고 자식들 키워낸 우리의 삶이고 역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낙훈이 슬러미니 하는 말로 재단할 수 있단 말이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어요. 강당 여기저기서 맞아 올소 하는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 순간 저와 지연이는 더 이상 모녀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와 미래의 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자, 그 둘뿐이었죠. 지연이가 물러나고 이번에는 멀끔하게 생긴 젊은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스크린에 온갖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를 띄워놓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수익률. 그가 뱉어내는 단어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외계어와 다름없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아, 여보시오. 좀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없소? 그게 다 무슨 소리요? 그러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우리를 쓱 훑어보더니 아주 점잖은 말투로 말했어요. 어르신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안하는 보상안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변호사 양반, 우리는 당신들이 보여주는 숫자 노름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소. 이 동네 어디에 바람길이 나서 여름에 시원한지, 어디가 볕이 잘 들어와 겨울에 따뜻한지, 이 좁은 골목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놀이터가 되어주는지, 우리는 50년을 살면서 몸으로 직접 겪어서 알고 있단 말이오. 제 말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님, 그런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주장은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역사는 저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오직 돈과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설명회는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어요. 강당을 나서는데 몇몇 이웃들이 지연이 측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보상금 액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이었는데 돈 앞에서 우리의 끈끈했던 정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어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겠다는 절망감, 그리고 평생을 믿어온 공동체마저 와해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위기감. 저는 깊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어요. 딸이 건네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중요한 개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까만 점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정보로부터의 소외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죠. 주민 설명회가 있던 날 이후로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딸아이의 그 차가운 눈빛과 변호사의 오만한 말투가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심장을 쿡쿡 쑤셨어요. 내 평생이, 내 젊음이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주장 따위로 전부 부정당한 기분. 그게 제일 참기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영숙이랑 경자가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들여다봤지만 그들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일 기운조차 없었죠. 지연이한테서는 하루가 멀다고 문자가 왔어요.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그 짧은 글자들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시트, 스타일타 나중에 다 이해하실 날이 올 거예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어르고 달래는 듯한 그 말투. 사잇, 18, 사잇, 스타일. 제가 정말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인 것처럼 제 모든 저항이 그저 철없는 고집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 교묘한 말들. CT, 16, 그 문자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 기억이,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었나 하는 끔찍한 자기회의에 빠져들곤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죠.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제 머리맡에 앉아 굵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장롱 위 괴짝 잊지 않았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의 모습은 희미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벌떡 잠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장롱 위 괴짝, 그게 뭐였더라?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기 몇 해 전,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장롱 위에 올려놓으며 제게 신신당부하던 모습. 이거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없더라도 잘 간수해야 하오.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장롱 위를 더듬었어요. 손끝에 두껍게 쌓인 먼지와 함께 단단하고 네모난 감촉이 느껴졌어요. 낑낑거리며 그걸 끌어내리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죠.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오동나무 괴짝이었어요. 괴짝 뚜껑에 달린 낡은 노쇠 자물쇠는 잠겨있지 않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여는 순간 훅 하고 곰팡내와 조명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아끼던 낡은 양복 한 벌과 함께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남편이 말한 게. 서류를 꺼내드는데 손끝에서 바스러질 것처럼 얇고 오래된 종이에 감촉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가지고 나와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펼쳐보았죠. 1970년대의 시간들이 제 눈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새로 쓰기로 된 빽빽한 한자들, 빛이 발해서 글씨를 알아보기조차 힘든 종이들. 하지만 군데군데 눈에 익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도디 분명역 띵슈, 토지 분양 약정서, 그유 민살슈, 급여 명세서,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재봉틀 소리로 귀가 먹먹했던 공장, 기름 냄새와 먼지로 자욱했던 작업장, 그리고 월급날이면 이 서류 쪼가리들을 나눠주며 나중에 다 당신들 땅이 될 거요. 라고 외치던 공장 사장의 목소리까지. 그때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신뢰하는 영숙이와 경자에게 조용히 연락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두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히고 밤새 제가 발견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어요. 언니, 이게 다 뭐야? 경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저는 어젯밤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여기 내 이름이 있네. 영숙이가 조합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소리쳤어요. 저와 경자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었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랬어. 그때 사장이 월급이 자꾸 밀리니까 나중에 공장 부지를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었어. 그래서 다들 그 말만 믿고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죽어라 이랬잖아. 영숙이의 말에 경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지. 월급에서 맨날 조합비인지 뭔지를 떼어가면서 그게 다 우리 땅 사는 돈이라고 그랬어. 이 서류가 바로 그때 조합비 냈던 증명서네.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희미했던 기억들이 낡은 서류와 만나자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일했던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일부를 약속받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일군 개척자들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 속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근데 언니, 이게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경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들떴던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죠. 맞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흥분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봐야 했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 손주, 민준이 알지? 걔가 대학교에서 신문 방송학인가? 뭔가 공부하는데 이런 거 잘 알지 않을까? 맨날 노트북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글만 읽던데. 그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보다는 많이 배우고 젊은 애들이 더 잘 알 테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영숙이 손자 민준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숙이는 손주에게 할미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네가 와서 좀 봐줘야겠다고 둘러댔죠. 1시간쯤 지났을까 앳된 얼굴의 청년 하나가 저희 집으로 들어섰어요. 민준이었죠. 할머니,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에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저 할머니의 부름에 마지못해 온 듯했죠. 저는 민준이를 자리에 앉히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학생, 이것 좀 봐줄 수 있겠나? 민준이는 미심쩍은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준이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신반의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갔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의 구절들을 카메라로 찍어 확대해보고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서류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던 민준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거 그냥 낡은 종이가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1970년대 성남공단의 노동 실태와 토지 소유권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 자료예요. 그리고 어쩌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의 확신에 찬 그 한마디, 그 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영숙이와 경자도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희생당하고 빼앗겼다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빼앗기지 않은 당당한 권리의 역사일 수 있다는 자각. 따라 이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웠던 제 삶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선 자긍심의 회복이었어요. 제 눈에 다시금 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절망감과 자기 회의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를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는 거다. 제 목소리에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한 결의가 실려 있었어요. 잊혀진 약속의 상자는 그렇게 제게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어요. 민준 학생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꺼져가던 불씨에 누군가 입김을 확 불어넣어 준 것 같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 그 말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우리 편이 되어줄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예감만은 확실했죠. 그날 이후로 제 낡은 집은 새로운 활기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학생이었어요. 며칠 동안 학교 도서관과 인터넷을 오가며 밤샘 공부를 하더니 우리 앞에 나타나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우리가 가진 서류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맨주먹이 아니라는 거. 민준이의 첫 번째 제안은 우리의 기억을 기록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낡은 서류들은 고화질 스캐너라는 기계로 옮겨져 컴퓨터 파일로 변환되었죠.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사가버린 종이들이 환한 컴퓨터 화면 속에서 선명한 글씨로 되살아나는 걸 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민준이는 실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인터넷 공간 블로그라고 하더군요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스캔된 문서들과 함께 저와 영숙이 경자의 이야기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꼭 기자처럼 우리를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그때 공장 식당에서는 주로 어떤 반찬이 나왔어요? 월급날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소소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잊고 있던 옛날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73년 겨울이었지. 아마 손이 꽁꽁 얼어서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 몰라. 피가 나도 쉴 수가 없었어. 바로 뒤에서 감독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데 어떻게 쉬어? 이 월급 봉투 보이지? 27,000원. 이걸로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 대고 부모님 약값 보내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건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 제 목소리로 녹음된 이야기들이 민준이의 손을 거쳐 정갈한 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는 디지털 기록으로 박제되어 세상에 남게 된 거죠. 민준이는 제게 커다란 판때기 같은 기계 태블릿 PC라고 했어요.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딸아이가 주고 간 스마트폰처럼 낯설고 두렵기만 했는데 민준이는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화면을 손가락으로 미는 법, 글씨를 크게 키우는 법, 며칠 밤낮으로 끙끙대며 연습하고 나니 어느새 저는 밤늦도록 실의 기억 블로그에 올라온 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젊은 날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흩어져 있는 옛 동료들을 찾는 거였어요.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해도 20명이 넘었거든요. 영숙이와 경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순자. 걔는 시집 가서 수원 어디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복희 언니는 아들이 미국 가서 초청 이민 갔다는 소문이 마지막이었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따라 수소문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십 년 만에 듣는 목소리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태평동 공장이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금세 17살의 그때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기억도 우리의 기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낡은 서류에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희망이 커지는 만큼 지연이 쪽의 압박도 거세졌어요. 어느 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새빨간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찍힌 편지였죠. 지연이 회사 변호사가 보낸 최후통첩이었어요. 지정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흉흉한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결정하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함께 울고 웃던 이웃들이 어쩔 수 없잖아. 저렇게 나온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딸에게 배신당했을 때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수정구 문화원에서 주민 간담회가 다시 열린다는 공고가 붙은 게 지연이 회사가 주최하는 마지막 설명회라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흔들리는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어요.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에게도 무기가 생겼어요.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줍시다. 간담회 당일 수정구 문화원 강당은 이전보다 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지연이 측 변호사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단상에 서 있었죠.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오만한 태도로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저희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직도 몇몇 분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특히 박선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법률 용어로 알박기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뜻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십 년간 함께한 이웃들과 저를 믿고 따라와준 친구들 앞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매도당하고 있었어요. 공개적인 망신, 이것이 지연이가 제게 가하는 마지막 공격이었죠. 저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변호사 옆에 있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 땅에 알을 박은 게 아니라 제 젊음을 박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한쪽에 앉아있던 영숙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옆에 있던 경자도 일어섰죠. 그리고 수원에서 달려온 순자가,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복희 언니가 그렇게 우리의 연락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옛 공순이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에 와서 섰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로 하지만 꼿꼿하게 서서 단상을 가득 메웠죠. 우리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그날의 일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어요. 실의 기억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자신을 성남 지역 신문 기자라고 소개하더군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젊은 역사학자라고 밝힌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는 우리 블로그의 자료들이 성남의 산업화 역사를 증명하는 매우 귀중한 사료라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주었어요. 외부의 객관적인 인정. 그것은 우리 싸움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떼쓰는 늙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사들이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집은 태평동 대책위원회의 본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언론 인터뷰 일정을 잡고 국회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했죠. 모든 회의 내용은 민준이가 실시간으로 블로그에 기록해서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딸아이가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건넸던 스마트폰 대신 저는 이제 태블릿 PC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공순이 할머니들 단톡방에 손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동지들을 독려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더 이상 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고립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연대감과 전략적인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연이 쪽은 초조해진 것 같았어요.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언론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회사는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떻게든 성남시를 압박해서 착공 허가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었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낡은 서류와 희미한 기억들을 들고 우리는 거대한 자본과 차가운 법률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죠. 재판이 열리는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아픈 일은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우리 공순이 할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학생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였어요.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딸아이는 저를 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옆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았던 오만한 얼굴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지연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죠. 그는 세련된 법률 용어들을 동원해 우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50년 전의 사적인 약속은 법적 시효가 한참 지났으며 우리가 제시한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들의 낡은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감상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웠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천리길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영숙이와 경자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딸아이의 외면하는 옆모습.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님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지 않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7살에 처음 성남 땅을 밟았던 날부터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우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동료들과 국밥 한 그릇의 시름을 달래던 젊은 날의 기억까지 제 목소리는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제 증언에 맞춰 우리 변호사는 법정 대형 스크린에 실의 기억 블로그에 올라왔던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에 저와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누렇게 변색된 급여 명세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조합원 명부, 그리고 토지 분양 약정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서류들은 그냥 낡은 종이가 아닙니다. 저것은 저희의 청춘이고, 저희의 땀이고, 저희의 희망이었습니다. 저희는 저 약속 하나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저희의 노동이 이 도시를 일으키는 작은 벽돌 한 장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딸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더러 그 모든 기억을 잊으라고 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 도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맺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바친 청춘의 역사를, 이 땅에 새겨진 저희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땅의 역사 그 자체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증언과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들 앞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연이 측 변호사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져 있었고 판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우리 측 전문가 증인으로 실의 기억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해왔던 젊은 역사학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비했던 시대적 상황,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문서가 실질적인 계약의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례들. 그는 우리의 서류가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증명하는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사료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불완전한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서류들은 충분히 권리 증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소견을 밝혔죠. 그의 증언은 우리의 기억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바꿔놓았어요. 지연이 측 변호사가 몇 가지를 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죠. 법정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똑똑히 외쳤으니까요. 후회는 없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법정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따라서 재판부는 드림스케이프 성남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원고 박선자 외 19인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다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죠. 이윽고 제 옆에 앉아있던 영숙이가 제 손을 부여잡으며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신호탄이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고 웃었어요. 수십 년 묵은 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고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쁨의 함성이었죠. 완벽한 승리였어요. 법정에서 나오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터졌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우리는 더 이상 동정받아야 할 힘없는 늙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쟁취한 당당한 승리자였어요. 인파 속에서 저는 법정 한쪽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연이를 보았어요. 딸아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그날의 판결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신문 일면에는 공순이 할머니들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법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이 판결은 단순히 우리 동네 하나를 지켜낸 것을 넘어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지역의 개발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어요. 며칠 후 성남시는 여론을 의식한 듯 도시개발과 역사보존위원회를 신설하여 앞으로의 모든 개발 사업의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주 주말 태평동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와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죠. 오랜만에 동네 전체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활기로 가득 찼어요. 이 승리는 우리 공순이들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개발의 논리 앞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이 땅의 모든 잊혀진 노동의 역사를 위한 승리였고 우리 모두의 승리였어요. 저는 막걸리 한 사발을 손에 들고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벅찬 감동과 환희가 온몸을 감쌌어요. 진짜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이겼어요. 태평동의 잔치는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시끌벅적한 잔치가 끝나고 제 낡은 집으로 다시 혼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딸, 지연이었죠.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딸아이의 텅 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기는 게 이런 건가?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야 끝나는 싸움이었나? 복잡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 화려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딸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깊은 후회와 참회만이 느껴졌죠. 저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다가가 차가운 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죠. 지연아, 너도 힘들었을 게다. 이 어미는 이제 괜찮다. 제 말에 지연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딸을 일으켜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연이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태평동의 낡은 골목은 지연이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공순이었던 제 과거는 성공한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끄러운 족쇄였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7에 처음 재봉틀 앞에 앉았던 날의 두려움, 밤새워 일하고 받은 첫 월급 봉투의 기쁨, 동료들과 나누었던 끈끈한 우정, 그리고 지연이를 낳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벅찬 행복까지. 지연이는 처음으로 제 삶을 극복해야 할 과거가 아닌 한 여자이자 어머니로서 살아온 역사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도록 이어진 우리의 대화는 길고 길었던 모녀 사이의 겨울을 끝내는 따뜻한 봄비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영숙이, 경자를 비롯한 공순이 동료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법원 판결로 받게 될 보상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앞으로 나올 돈이 자그마치 1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돈으로 편히 여생을 보내자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 이 돈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제 말에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우리가 싸워온 과정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승리가 단지 돈 몇 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바로 공순이 역사관이었죠. 제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이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언니 말이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라도 우리가 알려야지. 우리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남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는 부지 제공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역의 작은 기업들부터 시작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들까지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도 답지했죠. 그렇게 공순이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동료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제가 그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의 승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성남시 의회에서는 저희 사례를 계기로 도시재생 사업 시 산업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는 그 어떤 개발 사업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성남시의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제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시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이라고 무시당했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는 전통의 지혜가 된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연이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죄를 갚고 싶다며 공순이 역사관 건립에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붓겠다고 자청했어요. 건축과 디자인 전문가인 딸아이는 옛 동료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차가운 건물이 아닌 할머니들의 삶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지연이는 제가 아닌 제 동료들의 입을 통해 어머니 세대의 위대함과 강인함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딸아이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민준 학생은 역사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책임자가 되었어요. 실의 기억 블로그는 이제 개인의 블로그가 아닌 역사관의 공식적인 연구, 온라인 전시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민준이와 지연이 신세대와 구세대의 자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간의 화합이고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죠. 그로부터 1년 후 드디어 공순이 역사관이 문을 여는 날이 밝았어요. 태평동의 낡은 공장 부지에 세워진 햇살처럼 따뜻하고 실타래처럼 부드러운 곡선의 현대적인 건물.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이곳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잊혀진 이름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고 가난했지만 치열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역사를 보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다음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지연이가 제 손녀의 손을 잡고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아이의 눈에는 고마움과 존경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 순간 지연이가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역사학과 합격 통지서.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저를 바라보는 딸과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역사관 앞마당에서는 할머니들과 젊은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구성진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영숙이,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는 경자, 그리고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를
태블릿 PC에 기록하고 있는 민준이까지.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태평동의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미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웃는 것이라는 걸요. 가장 위대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서 온다고들 하죠. 자신의 깊은 상처를 공동체의 역사로 승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어낸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